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문학 작품을 이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 들어보니까 좀 어땠어요? 괜찮았어? 그렇지? 그래서 고등학교 걸 하고 해서 자, 고등학교 거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 없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유념을 할 것은 바로 뭐냐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져요.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할 때 하는 방식도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냥 이 시연의 의미가 요건 이 구조는 이런 걸 의미하네. 이 작품의 주제는 뭐네. 여기서 무슨 표현법이 쓰였네. 라는 것만 알아서 이렇게 알면 됐다면은 사실상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결국은 문학의 확장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작품을 배웠으면은 이 작품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작품을 이제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든지, 혹은 여기서 어떤 표현법이 쓰였으면은 다른 시에서 그런 표현법을 찾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결국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그냥 단순히 여기는 뭐 지규법이 쓰였네 게 아니라 지구법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면서 자 계속해서 우리가 수업을 나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11페이지 나희덕의 땅끝이라고 하는 작품부터 시작을 할 차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특히나 뭐 천재라든지 비성이라든지 미래인이라든지 이 나희덕 시인의 작품이 너무 많이 실려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나희덕 시인은 조금 이번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많이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땅끝 보도록 합시다. 자,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일단 이 화자는 고운 노을을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때?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화자가 일종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소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에서 사실 이 고운 노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상, 희망, 그 다음에 자 어린 시절의 꿈 혹은 순수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정지용의 이제 향수라고 하는 시, 여러분들 고1 때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막 흙에서 자란 내 마음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어린 시절의 순수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같은 비슷한 의미로서 판단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렸지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그네라고 하는 소재가 나옵니다. 자, 많은 시에서도 그네라고 하는 소재가 쓰여요. 실제로 춘향유문이라고 하는 춘향이의 말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처음 시작이 향단아 그네를 밀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사물의 속성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네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자, 여기 이제 그네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그네는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잖아. 그치? 즉, 그네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 희망 이런 걸 상징하니까 그네가 하늘로 온다는 건 바로 뭐다? 이상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네는 또 하나의 속성이 있어. 바로 올라갔으면 결국 그 하늘에 닿지는 못하고 다시 어떻게?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네는 올라가는 모습에서는 일종의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반대로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에서는 좌절을 하는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을 하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춘향유문 같은 시에서도 향단아 그네를 밀어라 해가지고 저 하늘로 밀어 올려다오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서으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도 이 그네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고운 노을을 보기 위해서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렸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다? 이상을 향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에 해당하는 소재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시에 하나의 특징이 드러나죠. 바로 발을 굴렀지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요런 거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해주는 그러한 문체, 일종의 구어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화자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노을은 끝내 어둠에 잡아먹혔지. 자, 내가 처음에 노을을 보기 위해서 그네를 탔는데, 자,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노을은 어둠에게 잡아먹혀버렸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의미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의 흐름. 저녁이라고 하는, 노을이 지는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실제로 하루 중에 뭐 1시간 정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녁이 지나서 이제 밤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자,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노을이라고 하는 게 이상, 희망, 꿈, 순수 이런 거 상징한다면은 바로 이것은 꿈과, 그렇죠? 바로 이 이상의 단절되었다. 일종의 좌절되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좀 올려놓고. 자,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그쵸? 바로 이 그네줄은 아까 내가 이상을 향해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그러한 도구였는데 그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사실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자가 바라던 이상, 순수, 꿈 이런 게 좌절이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그네줄이 지금 삐걱삐걱 떨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 꿈이 좌절돼서 떨고 있는 사람은 사실 누구겠어요? 바로 화자 자신이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의 의미는 자, 첫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것은 자, 바로 꿈이 좌절된 후. 후의 절망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바로 뭐다? 구체적 사물을 통해 형상화를 하고 있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삐걱삐걱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그네가 끽끽거리는 일종의 소리를 흉내낸 음성 상징어. 그 중에서도 얘는 의성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을 했죠.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꿈이 좌절된 후의 위태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선지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뭡니까? 꿈이 뭐 좌절된 후에 그런 위태로움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왜? 청각적 이미지를 썼으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요소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표현을 봅시다. 자,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그쵸? 자, 여기서 이 나비도, 자, 아까 1년의 노을과 마찬가지로, 바로 꿈, 이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릴 때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자, 여기서 근데 쫓듯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바로 비유. 그 중에서도 뭐뭐 같이 뭐뭐 인양 뭐뭐 듯이 뭐뭐처럼 바로 지규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바로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공간, 바로 땅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땅끝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그렇죠? 자, 이 땅끝은 바로 뭐다? 꿈을 위해 화자가 찾아가 공간이죠. 그렇죠? 자, 땅끝은 바로 뭐야? 땅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펼쳐집니까? 바로 바다가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끝이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뭐다? 바로 땅과 바다가 만나는 일종의 경계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화자의 이제 인식의 전환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끝이라고 하면 바로 뭐야? 땅이 이제 끝나는 공간. 바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끝이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바로 뭐다? 비록 땅은 여기서 끝났지만 지금부터 뭐가 시작된다? 바다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끝은 곧 뭡니까? 이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라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현재 꿈이 좌절된 이후에 얻게 된 새로운 인식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다? 자, 바로 진짜 땅끝이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뭐다? 희망이 없어진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닐 수 있다라고 화자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라는 거죠. 자, 그러나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마찬가지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굉장히 위태롭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했다는 거죠. 즉, 살아가면서 몇 번이고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자, 그래서 이 파도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시련, 고난을 의미한다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이 막바지가 바로 뭐다?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땅끝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라는 거죠. 결국 바로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무서워가지고 뒷걸음질을 쳐도 결국 그곳은 땅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제 거기서 사람은 뭡니까? 그거에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닌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아까 앞에 있었던 뒷걸음질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이제 뒷걸음질, 결국 남은 건 뒷걸음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 뒷걸음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바로 자, 절망적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삶에 대한 애착이 드러난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자, 우리가 사람은 입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동물은 아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쓰인 표현법은 바로 활류법입니다. 활류법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뭐 중학교 때부터 의인법, 활류법 많이 배우지만 여전히 의인법과 활류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확하게 의인법과 활류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합시다. 자, 정확하게 우리가 의인법을 정리를 하면 바로 뭐냐면, 자, 생명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의인법이라고 해요. 그렇죠? 즉 생명이 있든 없든 대상이 생명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사람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우리는 의인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것 중에 바로 우리가 항상 머리를 아프게 하는 활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활류법은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바로 뭐냐면 생명이 없는 대상을 사람을 제외한 생명이 있는 대상처럼 표현하는 걸 우리는 활류법이라고 하죠. 일단 활류법의 전제가 바로 뭐다? 원래 원관념에 해당하는 대상은 생명이 무조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빗대어지는 대상은 생명이 있는 대상인데 다만 뭐다? 사람은 제외해야 된다. 왜? 사람이 사람에다 비유해버리면 의인법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학교에서는 이런 괄호 친 부분을 잘 안 집어넣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데 이렇게 개념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면은 구분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워지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파도가 아가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동물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사람한테는 얼굴, 입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박두진의 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해한테 얼굴이 있대. 그렇죠? 텔레토비 농산도 아니고 여러분 안녕 하는 거 알겠지?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의인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생명이 없는 파도라고 하는 대상을 동물에게 쓰는 아가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활류법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삶의 극한의 위기 상황을 이렇게 활류법을 통해서 비유해서 나타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뭐다? 살기 위해서는 자, 뒷걸음 쳐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역시 우리가 한번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는 위기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건 일종의 바로 뭐다?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시련, 고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렇게 고생했었던 뭐 코로나 사태 이런 것도 우리가 원해서 어떤 세계 어떤 사람도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즉 원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운명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요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려가요 중에 청산별국에 보면 어디로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그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갑자기 어느 날 누구를 맞추는 건지 누구에게 던지 어느 방향으로 던진 건지 모르겠지만 돌이 날라와서 내가 딱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여기서 돌도 일종의 바로 뭐다? 그 화자가 원하지 않지만 다가오는 운명적인 시련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 비슷한 의미를 가진 내용들이 있다는 거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자, 그런데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역시 시상의 전환. 그리고 인식의 전환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자, 굉장히 지금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라고 지금 화자는 인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 자체가 안 되는 역설적 표현이 된다.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삶의 위태로움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을 하더라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땅끝은 늘 젖어 있다. 자, 젖어 있다고 하면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알겠죠? 바로 뭐다? 이것은 위태로운 현실이지만, 그렇죠? 그 안에 희망을 품고 있음이라는 거죠. 바로 자체가 긍정적 인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바로 뭐다? 이 땅끝, 즉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이더라도 뭐다? 나는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희망을 볼 것이다 라고 화자는 마지막에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며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절망의 순간,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땅끝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처음에는 뭐다? 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 일종의 우리의 인생으로 친다면 굉장히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을 이제 비유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화자는 그 땅끝에서 바로 뭐다? 인식의 전환을 합니다. 바로 이 땅끝이라고 하는 공간은 비록 어떻게 보면 절망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땅이 끝나는 곳이지만
반면에 바다가 시작되는 즉 새로운 뭔가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요 옛 속담에 있잖아요. 옛말 격언 중에 있잖아요. 오히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시가 바로 이 뭡니까? 나희덕의 땅끝이라는 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 나희덕의 뿌리에게 넘어갑시다. 그렇죠? 바다와 나비 넘어가고 자, 뿌리에게 바로 14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또 창비라는 창비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나희덕의 뿌리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의고사에 나왔던 또 뿌리로부터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함께 연관돼서 나오기도 굉장히 좋아요. 같은 작가가 비슷한 제목으로 썼다는 것은 내용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런 작가가 바로 장성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시리즈인데 하나는 배를 매며라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배를 밀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배가 일종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배를 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랑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다는 걸 나타낸 시고 반면에 배를 민다는 것은 일종의 사랑이 끝난 이별의 순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한 한 작가의 작품이라면 비슷한 유형의 그런 공통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자,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뿌리라고 하는 대상에게 말을 걸고 있고 그 뿌리를 너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바로 의인법. 너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쓰는 대명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뿌리가 바로 뭐다? 시적 대상이자 너라고 표현했으니까 바로 화자의 말을 듣는 청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자, 화자는 지금 바로 뭐다? 나라고 하는 화자는 시적 화자는 그때 당시에 뭐였다?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화자의 정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내 숨결 처음 내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내가 흙이었는데 너를 만난 그 자리에 막 더운 김이 흘렀대. 온천수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사실은 바로 뿌리를 그죠? 처음 만났을 때의 그죠? 벅찬 감동, 사랑 이런 것들을 지금 더운 김이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숨결 처음 내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흐르고 밝은 피 뽑아 내게 흘려보내며 자, 지금 나는 내 몸에 흐르는 피 그 중에서도 밝은 피를 뽑아가지고 너한테 보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일종의 의인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꾸 너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뭐다? 뿌리의 성장을 위한 화자의 희생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 피를 뽑아가지고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상이 잘 자라도록 보고 나가 지금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피 뽑아 내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하지만 바로 화자는 뭐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오히려 즐거운 마음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즐거움에 떨던 나의 사랑을 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고 감탄사를 썼으니까 당연히
영탄법이 쓰였고 고등학교식으로 얘기하면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의 사랑을 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나의 사랑은 바로 무슨 사랑? 피를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즉 바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면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뿔이여 나를 뚫고 오르렴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지금 화자는 뿌리가 잘 자라기를 굉장히 바라고 나를 넘어서서 자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화자는 끝까지 흙의 처지에서 그렇죠? 바로 뭐다? 자, 바로 뿌리가 땅 속을 벗어나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헌신적인 희생의 모습을 드러내준다. 희생의 자세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뿔이여 나를 뚫고 오르려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적시며 뻗어가려구나. 그렇죠? 잘못 보면 굉장히 잔인한 시 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나의 이런 희생을 딛고 굉장히 그 크게 자라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다음 면으로 넘어갑시다. 자, 척추를 휘어졌고 더 넓게 뻗으면 자, 여기서도 지금 나무 뿌리가 척추를 가지고 있대요. 불가능하겠지, 그렇지? 역시 여기서도 의문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도 이제 바로 뭐다? 바로 뿌리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지금 뭡니까? 화자는 착한 그릇이 되어서 너를 감싸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 바로 뭐다? 이것은 화자의 바로 뿌리를 감싸는 포용력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내 뻗어가는 끝을 한양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어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라는 거죠. 자, 기쁨은 기쁨인데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이래요. 어리석다, 은밀하다라고 하는 건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쁨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바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렇죠? 긍정과 부정이 뭡니까? 동시에 쓰였기 때문에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이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뿌리가 언젠가 떠날 것을 알면서도 그렇죠? 베풀고 또 그러한 사랑을 알아주지 못해도 베푸는 희생적인 사랑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부모님 곁을 나중에 커서 떠날 걸 알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 잘 챙겨드리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이제 거무술에 늙었으니, 그죠? 자, 지금 뿌리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고 점점점 자신의 일종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그런 청년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반면에 그 뿌리를 감싸는 흙은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화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바로 점점 늙고 쇠퇴하는 흙, 바로 화자죠. 흙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은 바로 뭐다? 바로 자라나는 뿌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무술에 늙었으니 슬픔만 한 두릅 깨어있는 껍데기에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라는 거죠. 즉 이제는 다 늙어가지고 나는 속이 다 비어서 껍데기밖에 없대. 그렇죠? 바로 뭐다? 뿌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척박해진 그러한 상태의 화자를 이렇게 껍데기라고 묘사를 했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내가 가진 마지막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여전히 희생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다루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뭡니까?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자,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그렇죠? 자, 지워도 되겠죠? 자, 지금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1년의 내용에서 1년에서 처음에 썼던 바로 내용을 반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1년의 내용을 반복을 함으로써 운율을 형성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렇죠? 자, 이 벌레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지? 흙의 뿌리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과거의 모습을 나타냈다면 지금은 바로 뭐다? 하나의 빈 그릇, 바로 뿌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척박해진 상태를 이렇게 비유했고, 이것은 현재 흙의 모습이 되면서 바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라는 거지, 그치? 자, 하지만 이제 이 흙이라고 하는 존재도 역시 어떻다? 나중에는 다시 연한 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즉 뿌리의 성장 후, 그렇죠? 순환 과정을 통해 다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제목도 뿌리에게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뭡니까? 흙이 뿌리에게 말을 건네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이 장면은 바로 뭐다?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거, 생명을 이제 키우는 그런 존재고 일종의
모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그 흙 속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자식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자식들을 키워낸다. 이런 모습을 이제 시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조금 애매해서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정답부터 우리가 또 문법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